이번 영상에서는 65세 장 여사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녀는 평생을 바쳐 아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은퇴 후에는 드디어 한숨 돌리며 자신만의 삶을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했죠. 하지만 아들의 한마디가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어머니,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이제 저희가 효도할게요. 그 말에 장 여사님은 기쁜 마음으로 짐을 꾸려 아들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러나 불과 몇 달 만에 그녀는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효도일까요? 아니면 단순히 사람을 소모하는 것일까요? 그녀의 노년은 따뜻한 가족 상봉이었을까요? 아니면 가진 것을 모두 빼앗기는 또 다른 희생의 시작이었을까요? 이것은 비단 장 여사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잃어버릴 때까지 퍼주기만 하는 부모님들에게 남은 삶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장 여사님이 65세에 은퇴하던 해, 그 시기는 본래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여유로워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아들을 키우며 산전수전 다 겪었습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식품 가공 공장에서 포장 일을 하며 하루 10시간씩 서서 일했습니다. 다리가 퉁퉁 부어 신발이 벗겨지지 않을 정도였죠.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쉴 틈도 없었습니다.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아들의 숙제를 봐줘야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시기는 시아버님이 뇌졸중으로 쓰러지시고 시어머니마저 치매가 왔을 때였습니다. 당시 아들은 갓 초등학교에 입학한 상태였죠. 집안은 마치 작은 병동 같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두 집 살림의 식사를 준비해 놓고 출근했습니다. 점심시간에도 맘 편히 쉬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가스 불 끄는 것을 깜빡할까봐 노심초사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에는 시아버님의 기저귀를 갈아야 했기에 통잠을 자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항상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자식만 무탈하면 돼. 다행히 아들은 반듯하게 자랐습니다. 성적도 우수해서 서울에 있는 명문대에 합격했고 졸업 후에는 안정적인 직장도 잡았습니다.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으니 이제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듯 했습니다. 그녀가 은퇴하던 해 아들이 차를 몰고 고향으로 내려왔습니다. 어머니, 평생 고생만 하셨잖아요. 이제 서울로 올라오셔서 저희랑 같이 살아요. 편안하게 모시고 싶어요. 그 말에 장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젊어서 과부가 되고 짊어진 짐이 무거워 늘 팔자가 사납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야 효도라는 말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두말하지 않고 승낙했습니다. 장 여사님은 고향의 짐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오토바이도 팔고 수십 년 간직해온 앨범, 낡은 이불, 버리기 아까운 그릇들을 차곡차곡 상자에 담았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 그랬듯 가족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기로 한 것입니다. 처음 며칠간은 모든 것이 따뜻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니 집안이 환해졌어요. 손자도 품에 안겨 할머니라고 부르며 애교를 부렸고 잘 때면 곁에 꼭 붙어 잤습니다. 낮에는 손자에게 그림책을 읽어주고 밤에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니 굳었던 마음이 사르르 녹는 듯 했습니다. 3일째 되던 날부터 장 여사님은 조금이라도 돕고 싶은 마음에 부엌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설거지를 하던 중 싱크대에 붙은 작은 포스트잇을 발견했습니다. 설거지 후 물기 제거 필수. 조금 의아했습니다. 집안 규칙이 꽤 까다롭구나 싶었지만 별말 없이 넘겼습니다. 점차 그녀의 일은 밥 짓는 것에서 청소, 빨래, 손자 등하교까지 늘어났습니다. 아들은 출근이 빨랐기에 장 여사님은 매일 새벽 5시 반에 일어나야 했습니다.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손자의 도시락을 쌉니다. 그들이 나가면 청소를 하고 빨래를 널고 점심때는 장을 봐서 저녁 준비를 해둬야 했습니다. 한 번은 점심을 대충 때우려 했는데 며느리가 그것을 보고는 안색이 굳어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힘들게 하려는 건 아닌데요. 애가 3시에 오니까 간식이나
저녁 준비를 좀 일찍 해주시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장 여사님은 속이 상했지만 꾹 참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처음 몇 달은 며느리가 생활비라며 매달 30만 원 정도를 주었습니다. 내 집 놔두고 와서 이게 무슨 고생인가 싶었지만 화목을 위해 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며칠 안 되어 손자의 과일이나 문구류를 사는데 다 들어갔습니다. 몇 달 뒤 며느리는 회사 사정이 어려워 월급이 깎였다며 생활비가 빠듯하다고 했습니다. 그 뒤로 30만 원의 생활비는 끊겼습니다. 장 여사님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연금으로 집안의 수도요금, 전기요금, 잡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매달 60, 70만 원이 그녀의 주머니에서 나갔습니다. 자식들이 힘들다는데 누가 돕겠어? 하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반년 후 아들이 차를 바꾸고 싶다고 했습니다. 타던 차가 고장 난 것도 아니었는데 남들 보기에 체면이 안 선다는 이유였습니다. 아들이 눈독 들인 차는 1억 원이 넘는 수입차였습니다. 장 여사님이 깜짝 놀라 말렸습니다. 그건 너무 비싸지 않니? 하지만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이 차가 안전성이 좋아요. 손자가 뒷자리에 타는데 안전한 게 최고죠. 아들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어머니, 요 몇 년 돈 쓸 일도 없으셨잖아요. 이번 기회에 좀 도와주세요. 장 여사님은 마음이 약해져 고향의 땅을 팔았습니다. 그렇게 마련한 8억만 원을 선뜻 계약금으로 내주었습니다. 보답을 바란 것도 감사를 바란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아들과 대화하던 중 그녀가 무심코 말했습니다. 이제 남은 돈이 별로 없어서 좀 아껴 써야겠다. 그러자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 돈 저희한테 안 쓰시면 나중에 누구한테 주시려고요? 남한테 주실 건 아니잖아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농담이겠거니 생각하며 애써 넘기려는데 며느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사실 어머니, 가지고 계신 통장 있잖아요. 저희한테 맡겨두시는 게 어때요? 비상시에 쓰기도 편하고 관리해 드릴게요. 그녀는 처음으로 입을 열어 거절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 그건 안 된다. 그러자 며느리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가워졌습니다. 어머니, 우리가 남도 아닌데 왜 그러세요? 정말 섭섭하네요. 그날 밤 장 여사님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헌신, 모든 양보, 자식을 위한다고 했던 모든 선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가 나를 속이고 있었구나. 다음 날 아침, 장 여사님은 여느 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달걀이 프라이팬 위에서 지글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마음은 납덩이처럼 무거웠습니다. 식탁에 앉은 손자는 태블릿 PC만 보고 있었고 아들은 출근 준비에 바빴습니다. 아들이 벨트를 매며 무심하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후에 애머리 자르는 거 잊지 마세요. 아, 그리고 전화 요금 고지서 나온 거 납부 좀 해주시고. 습관처럼 지시하는 아들은 어머니의 얼굴 한번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장 여사님은 그래라고 짧게 대답하며 냄비만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말은 더 이상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점심, 그녀는 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갈비찜을 만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얘기 좀 하자.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 있어요? 저녁에 하면 안 돼요. 장 여사님은 앞치마를 벗어 식탁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나 고향으로 내려가련다. 순간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금 시위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불쾌한 말투로 쏘아붙였습니다. 통장 달라고 한 것 때문에 삐치신 거예요? 장 여사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느리지만 분명한 어조로 말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대접받는 게 아니라 너희를 모시고 살고 있더구나. 그리고 난 이제 더 이상 줄 돈도 없고 남아있는 기운도 없다. 그제야 아들이 고개를 들어 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입술을 달싹였지만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희는 효도한다고 했지만
난 여기서 조금도 효도받는다고 느끼지 못했다. 내 인생이 다 타버린 재가 된 기분이야. 장 여사님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돕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내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는 건 더 이상 못 참겠다. 며느리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장 여사님은 이미 일어나 방으로 들어가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고함도 치지 않았고 울고불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떠나지 않으면 남은 노년은 영영 사라져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요. 익숙한 고향 마을로 돌아온 장 여사님은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방이었습니다. 대형 TV도 없고 최신식 비데도 없었지만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6시에 공원으로 나가 산책을 하고 이웃들과 체조를 합니다.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신문을 읽고 때로는 꽃꽂이나 스마트폰 사진 강좌를 듣습니다. 배달 앱으로 음식을 시키는 법도 배우고 석양 사진을 찍어 오늘의 햇살이 참 좋다는 문구와 함께 SNS에 올리는 법도 배웠습니다. 아들에게서 몇 번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습니다. 삐쳐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을 위해 사는 법을 익힐 시간이 필요했을 뿐입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효도란 자식이 자발적으로 주는 것이지 부모가 희생해서 바꿔오는 것이 아님을요. 또한 노년의 안식처는 자식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굳건히 서서 경제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독립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식이라 해서 부모의 모든 헌신을 알아주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가족이 당신의 남은 인생을 바칠 만큼 가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억지로 버텨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놓을 수 있고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노년은 그 누구의 허락도 필요 없는 당신만의 것입니다. 지금 장 여사님은 가끔 낡은 앨범을 펼쳐봅니다. 젊은 시절 아들을 데리고 바닷가에 갔던 사진들입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합니다. 나는 자식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녀는 여전히 어머니이지만 더 이상 도구가 아닙니다. 여전히 사랑하지만 더 이상 희생으로 증명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자식의 집을 걸어 나와 비로소 진짜 자신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장 여사님의 사례는 특별한 경우가 아닙니다. 가정문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은퇴한 노년층의 60% 이상이 여전히 자녀의 생활비 일부를 부담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중 30%는 매달 고정적으로 자녀에게 돈을 보내고 있으며 더 심각한 것은 10%에 달하는 노인들이 자녀의 과도한 소비 요구 때문에 노후 자금을 깨거나 빚까지 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숫자들 뒤에는 다 큰 어른을 양육하는 늙은 부모의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애들이 오죽 힘들면 그러겠어 라고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어떤 자녀들은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노후를 갉아먹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힘든 직장 생활은 견디기 싫어하면서 부모의 연금으로 아파트 대출금, 차 할부금, 손주 양육비까지 해결하려 합니다. 입으로는 엄마, 고생하셨어요라고 하면서 손은 부모의 지갑을 향해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처음에는 잠깐만 도와주자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자식의 빚을 갚아주는 끝없는 굴레에 갇히게 됩니다. 집은 무거운 짐이 되고 가족 관계는 기형적으로 변해갑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종 등골 브레이커 혹은 신종 불효라고 부릅니다. 예전처럼 대놓고 돈을 달라고 떼쓰지 않습니다. 대신 모시겠다는 명분으로 부모를 집안으로 들입니다. 그리고는 가사 노동과 재정 관리를 전적으로 맡겨버립니다. 부모는 전업 가정부이자 자산 관리인이 되고 손주를 돌보면서 감정적인 인질이 되어버립니다. 우린 한 가족이잖아요. 라는 말로 부모의 돈을 가족 공용 자산처럼 써버립니다. 이 방식은 훨씬 부드러워 보이지만 빠져나오기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겉으로는 효도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서히 말라 죽게 만드는 만성적인 착취입니다. 67세 김 선생님의 이야기도 들어보시죠. 그는 젊은 시절 건설 현장에서 일하며 수억 원의 노후 자금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직장을 자주 옮기더니 어느 날 찾아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요. 한 번만 도와주세요. 김 선생님은 정기 예금을 깨서 아들의 카드값, 차 할부금을 갚아주고 휴대폰도 바꿔주었습니다. 한 번으로 끝날 줄 알았던 도움은 수도꼭지 튼 것처럼 계속되었습니다. 나중에는 아버지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려 했습니다. 아들이 결혼할 때 전세 자금도 대주었고 결혼식 비용도, 두 번째 차 보증도 서주었습니다. 마치 두 번째 가정을 키우는 기분입니다. 김 선생님은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고맙다는 말은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또 다른 어머님은 손자를 돌보다 무릎을 다쳤습니다. 의사는 안정을 취하라고 했지만 며느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애 못 봐주시면 도움이 써야 해요. 그거 다 돈인 거 아시죠? 그녀는 아픈 무릎에 얼음찜질을 하며 부엌에 서서 밥을 했습니다. 나중에 아들이 승진해서 지방으로 이사 가겠다고 했을 때 며느리는 무표정하게 말했습니다. 내려가시기 전에 어머니 의료보험증이랑 카드는 두고 가세요. 이 이야기들이 극단적으로 들리시나요? 하지만 우리 주변에서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많은 부모님이 자식이 성인이 된 후에도 아니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몸이 망가지고 경제적으로 쪼들려도 자식 마음 상할까봐 전전긍긍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모든 자식이 부모의 은혜를 아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헌신이 보답받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기생은 부모의 비극일 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격과 책임감을 망가뜨리는 일입니다. 자식을 위해 헌신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다 태워 없애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부모라면 자식을 위해 다 줘야 하는 거 아니냐는 말, 우리 세대가 참 많이 했던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줘야 합니까? 사랑이 희생으로만 증명되어야 한다고 누가 가르쳤습니까? 어떤 노부부는 퇴직금을 털어 아들에게 집을 사주고 명의까지 넘겨주었습니다. 그리고 눈치가 보여 교회의 작은 쪽방을 얻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부모님이 까다롭다며 왕래를 끊었고 며느리는 대놓고 말했습니다. 집 주셨으면 됐지. 이제 저희끼리 살게 좀 놔두세요. 그제야 노부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자식에게 무거운 도덕적 짐이자 당연한 권리였음을요. 자녀를 돕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하는 성원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자녀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그것은 효도가 아니라 착취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체력과 재력을 짜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선택을 존중하고 존엄을 지켜드리는 것입니다. 부모는 현금 인출기가 아닙니다. 가정부도 아닙니다. 자식을 사랑하되 당신의 인생 전체를 자식의 손에 쥐어주지 마세요. 당신에게는 돌아갈 곳이 있어야 하고 선택권이 있어야 하며 오직 당신만을 위한 삶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자식 농사지어 노후 대비한다는 말은 옛말입니다. 자식이 노후를 지켜주기는커녕 뼈까지 발라먹으려 한다면 이제는 멈춰야 할 때입니다. 가장 감동적인 이야기는 부모의 등골을 빼먹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부모를 업고 가는 반포지효의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느 재활병원의 복도, 마르고 작은 소녀가 휠체어에 탄 남자를 밀며 천천히 걸어갑니다. 소녀는 서두르지 않고 조용히 책을 읽어주거나 노래를 흥얼거립니다. 목소리는 작지만 다정합니다. 이 소녀의 이름은 소연, 13살입니다. 3년 전 아버지는 큰 교통사고로 식물인간이 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소연이는 겨우 10살이었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새 식구였습니다. 아버지는 에어컨 수리기사였고 어머니는 분식집에서 일했습니다. 낡은 빌라에 새들어 살았지만 아버지는 언제나 앞치마로 딸의 입을 닦아주었고 잠들기 전에는
직접 지어낸 모험 이야기를 들려주곤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 후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 누워 있었고 의사는 깨어날 확률이 희박하다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일을 그만두고 병간호에 매달렸습니다. 소연이도 결심했습니다. 엄마와 함께 아빠를 지키겠다고요. 소연이는 학교 숙제를 병실에서 하고 쉬는 시간에는 아빠의 몸을 닦고 마사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콧줄로 식사를 주입하는 법도 익혔습니다. 간호사가 새로운 처치를 할 때마다 옆에서 꼼꼼히 메모하고 도서관에서 관련 서적을 찾아보기도 했습니다. 아빠의 눈꺼풀이 움직였는지, 손가락 반응이 있었는지 매일매일 아빠 재활 일지를 기록했습니다. 한 번은 병원 복도에서 넘어져 무릎이 깨지고 피가 났습니다. 하지만 소연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며 병실로 돌아왔을 뿐입니다. 엄마가 상처를 보고 왜 말하지 않았냐고 묻자 소연이는 말했습니다. 엄마도 힘든데 걱정 끼치기 싫어서요. 소연이가 가장 자주 하는 말은 이것입니다. 예전엔 아빠가 매일 학교 앞에서 저 데려가면서 떡볶이 사줬잖아요. 이제 제가 아빠 데리고 집에 갈 차례예요. 사람들은 아이가 너무 일찍 철들었다고 안쓰러워하지만 소연이는 말합니다. 철든 게 아니라 그냥 아빠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른 아이들이 학원에 가거나 만화를 볼 시간, 소연이는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주사기로 아빠의 위장에 음식을 넣어주고 손끝으로 아빠의 팔을 살짝 깨물어 봅니다. 자극을 주면 깨어날 수도 있다는 의사 선생님의 말을 기억하기 때문입니다. 아빠, 아파야 돌아와요. 처음엔 다들 헛수고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1년 뒤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느 때처럼 아빠에게 책을 읽어주던 중 아빠의 손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아빠, 내 말 들리면 눈 좀 깜빡여봐요. 아빠의 눈꺼풀이 천천히 2번 떨렸습니다. 그날 밤 병실에서는 모녀가 부둥켜 안고 우는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 뒤로 이어진 긴 재활 훈련에도 모녀는 지치지 않았습니다. 소연이의 이야기가 알려지자 사람들은 가장 아름다운 효녀라고 불렀지만 정작 본인은 효도라는 거창한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린 가족이잖아요. 누구도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소연이는 부모에게 더 좋은 옷, 더 좋은 집을 달라고 조르지 않았습니다. 운명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자신의 어린 시절을 우산처럼 펼쳐 아버지가 비를 맞지 않게 지켜주었을 뿐입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울리는 건 화려한 말이 아니라 묵묵히 이어가는 사랑입니다. 반면 사지가 멀쩡한 어른이 되어서도 늙은 부모에게 짐을 떠넘기고 부모를 도구와 지갑으로만 여기는 자식들이 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은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를 짓누르는 바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까마귀도 자라서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준다는데 우리 인간은 최소한 부모의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겨서는 안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상처는 사랑에 대한 배신이며 가장 따뜻한 빛은 힘든 길이라도 손잡고 함께 걷는 마음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아마 60대이시거나 은퇴를 앞두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장 여사님처럼 자녀가 같이 살자고 하지는 않던가요? 말은 참 따뜻하게 하지만 막상 들어가 보면 편안한 노후는커녕 눈 뜨자마자 집안일에 시달리고 내 돈까지 써야 하는 상황은 아닌가요? 대접받는 게 아니라 그 집에 가사 도우미가 된 것 같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영상에서 다룬 자녀의 캥거루족 현상은 단순한 단어의 문제가 아닙니다. 점점 더 많은 부모님이 노년이 되어서야 나는 은퇴할 수가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다. 자식과 싸우기 싫어서 혹은 자식도 살기 팍팍하니까라며 참고 계시겠죠. 하지만 속으로는 분명히 느끼고 계실 겁니다. 내가 도구 취급, 지갑 취급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장 여사님의 이야기를 통해 많은 분이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말을 대신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건 내가 원했던 노년이 아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생을 살 자격이 있습니다. 핏줄이라는 이유로 묶여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 영상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서 만들었습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자식을 도울 수는 있지만 자식의 인생을 평생 책임질 빚은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마음에 작은 파동이 일었다면, 눈물이 핑 돌거나 정신이 번쩍 드셨다면 이 영상은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세상이 변했습니다. 많은 어르신이 차마 말은 못하지만 다들 알고 계십니다. 자식이 불효자라서가 아니라 당신이 모든 걸 버텨주는 것에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입니다. 저희 채널은 묵묵히 헌신해온 부모님들을 위해 존재합니다. 앞으로의 날들이 조금 더 나를 위한 시간이 되기를, 조금 덜 억울하기를 바라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말 못할 속사정들, 제가 대신 속 시원하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변에 비슷하게 고생하는 친구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우리 세대가 더 이상 참는 것을 미덕으로 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댓글에 남겨주세요. 자식을 위해 어디까지 참아보셨나요? 그리고 부모가 자식을 어디까지 도와주는 게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털어놓는 것,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일지도 모릅니다.